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클리 뉴스입니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충전과 결제가 가능한 모바일 아산사랑 상품권이 출시됐습니다. 소비자들은 충전 금액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고 가맹점은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아 일석이조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모바일 아산사랑 상품권을 이용하는 조은아 씨. 스마트폰 하나로 금액 충전부터 결제까지 간편하고 편리하게 가능합니다. 여기에 소비자는 결제 금액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어 일석이조입니다. 생각보다 너무 빠르고 좋은데요. 그리고 일단 충전할 때 어쨌든 10%가 충전이 바로 되니까 저한테도 이득인 것 같고 다들 좋은 진짜 너무 좋습니다. 모바일 아산사랑 상품권이 본격 출시됐습니다. 첫 발행 금액은 50억 원 규모로 스마트폰 앱을 설치한 후 간단한 회원 가입을 거쳐 사용이 가능합니다. 구매 한도는 한 사람당 월에 70만 원으로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구매가 가능합니다. 6월 말까지는 결제 금액의 10%가 할인되며 가맹점은 카드 수수료가 없어 매출에 도움이 됩니다. 일단 결제가 빠르고 또 저희가 수수료를 안 내잖아요. 그러니까 또 젊은 사람들은 이런 거 잘 애용 안 하는데 모바일로 하면은 많이 애용하고 활성화가 많이 될 것 같아요. 출시 첫날 회원 가입자는 15,000여 명, 가맹점은 1,700곳을 돌파했으며 사용처는 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산시는 모바일 상품권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나 또 우리 가맹점도 우리 사장님들이 양쪽 다 이득이 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이게 확산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빠른 시일 내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더 확실하게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시는 아동 양육 한시 지원금 89억 원을 모바일 아산사랑 상품권으로 이달 말 지급할 계획이며 2차로 46억 원 규모의 모바일 아산사랑 상품권을 추가로 발행할 예정입니다. 중부뉴스 김장섭입니다. 지난달 20일이 장애인의 날이었죠. 충남에선 특수학교를 졸업한 장애 학생들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희망 일자리 사업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송용환 기자가 소개합니다. 올해 27살의 이건택 씨는 천안에서 꽤나 이름이 알려진 사진작가입니다. 지적장애를 앓고 있어 조금은 불편한 몸이지만 사진에 대한 열정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습니다. 이 씨가 사진을 찍기 시작한 건 지난 2014년부터. 그동안 4차례의 개인전을 포함해 수많은 전시회에 참여했습니다. 5년 전부턴 천안교육지원청에 마련된 카페에서 바리스타로도 일하고 있습니다. 카라멜 마키아토, 라떼, 편유면은 맛있지? 좋아요. 올해 아산 성심학교를 졸업한 박범순 씨도 어엿한 사회인입니다. 졸업과 동시에 취업에 성공해 모교 후배들의 활동 보조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후배들이랑 같이 있어 보니까 재밌고 추억도 많이 생겼어요. 네. 어떻게든 애들한테 많이 도움 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으니까. 충남교육청 희망 일자리 사업의 취업 성공 사례들입니다. 사서 보조와 행정 보조 등 교육청과 도서관, 학교 등에서 일할 수 있는 10여 개의 직무를 개설해 장애인들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합니다. 아무래도 발달장애 학생들은 취업 기회가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더 많은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희망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또 앞으로는 유관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취업 분야를 넓히고 이미 졸업한 학생들의 취업까지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중부뉴스 송용환입니다. 민간도시 재생기금 1호 사업으로 관심을 끈 동남구 행정복합타운이 준공됐습니다. 원도심 활성화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원도심과 관련한 신임 박상돈 시장의 정책 방향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 동남구 행정복합타운이 지난 2016년 12월 사업 착수 3년 4개월 만에 준공됐습니다. 이미 지난달부터 업무를 시작한 동남구청은
지하 4층, 지상 5층 규모로 8개 부서 20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흥동 우체국과 삼거리 공원으로 분리돼 있던 사무 공간이 통합되면서 행정의 효율성은 높이고 민원인들의 불편은 줄었습니다. 그동안 별관과 본관으로 나눠져 있던 그 행정사무소를 통합시킬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행정 서비스를 높이는 데에 한 전환점을 이룰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동남구청과 함께 준공된 행복기숙사는 천안 지역 11개 대학생 600명이 이용하게 됩니다. 한편 이날 준공식은 보궐선거로 당선된 박상돈 시장의 취임 이후 첫 공식 행사였습니다. 박 시장의 취임으로 천안역 일대 원도심 활성화 정책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앞서 업무보고 자리에서도 강도 높은 혁신책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날 준공식에서도 천안역 동부광장 일대 건물과 지하 상가에 대한 정비 사업이 필요하다며 보상을 통해 주차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하 상가를 어떻게 그 지하 주차장화할 방법은 없겠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상업하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더 좋은 그 입지로 그 전업할 수 있는 계기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사업 추진을 위해선 지역 주민과 인근 상인들의 공감대 형성이 먼저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동남구청 사부지 도시재생사업의 하나인 주상복합아파트는 37층 3개 동 451세대 규모로 내년 3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중부뉴스 송용환입니다. 천안시가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책으로 시내버스 349대에 공기정화 필터를 설치했습니다. 공기정화 필터는 시내버스 내부 천장에 매립하는 형태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등을 80% 이상 저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는 이 밖에도 친환경 버스 공급과 배출가스 저감 장치 부착 등 미세먼지 배출원 줄이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발생한 고 김민식 군의 교통사고 가해자에게 법원이 금고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월부터 시행된 민식이법의 적용을 받진 않았는데요. 전방주시와 함께 제동장치를 제대로 했더라면 피해자가 사망하진 않았을 것이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른바 민식이법 제정을 촉발시킨 운전자에게 금고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 2단독 최재원 판사는 27일 열린 1심 선고에서 운전자 A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블랙박스와 CCTV 영상 등을 보면 운전자는 피해자를 충격한 이후에 제동장치를 작동했다며 전방을 주시해 빨리 제동했다면 사망으로 이어지진 않았을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또 사고가 발생한 시각 스쿨존과 횡단보도에선 어린이가 갑자기 나올 것을 예상해야 한다며 이 사고로 인한 유족들의 정신적 고통 등을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운전자가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했고 피해자들이 대기 중인 차량 사이로 갑자기 뛰어나온 점은 과실이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족 측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판결에 대한 평가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법원 절차적인 판단이 아니라 이제 대법원 쪽에서 이제 급하게 양형 기준 설정해가지고 내려온 거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는 좀 아직은 이를 것 같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11일 오후 6시쯤 아산의 한 중학교 앞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내 9살 김민식 군을 숨지게 하고 김 군의 동생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습니다. 중부뉴스 송용환입니다. 한편 이날 재판장에는 고 김민식 군의 부모들도 함께 자리했는데요. 4개월 만에 언론 앞에 선 이들 부부는 모든 스쿨존 사고가 민식이법의 적용을 받는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또 과잉처벌 논란에 대해서도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그건 국회의 정부의 몫이라고 말했습니다. 발언 내용 들어보시죠. 운전자들이 민식이법에 대해서 많은 오해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오해를 풀어드리고자 운전자들을
뭐 안 좋게 만들고자 하는 의도로 만든 법이 아니자 이 운전자들이 아까 변호사께서 말씀하셨겠지만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려면 그 안전주의 의무를 위반해야 되는데 그 주의 위반이라는 게 일단 시속이 벌써 30km를 넘어야 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아이를 사망케 하거나 상해케 해야 되는데 이거를 다 이게 법령에 보면은 다 엔드거든요. 이것 또는 저것 또는이 아니라 이게 다 포함이 돼야지만 적용 대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물론 뭐 신호위반이라든지 뭐 음주운전이라든지 뺑소니라든지 이런 중과실의 경우에는 포함이 되겠죠. 아무리 30km 지켰다 한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무조건 적용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는 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만약 지금 뭐 잘못됐다 개정이 필요하다 수정도 필요하고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그거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그건 정부랑 국회가 해야 되는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산시가 여성 농업인 행복바우처 카드 발급에 나섰습니다. 여성 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은 아산시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 농업인에게 20만 원 복지 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는 우선 1차 사업 대상자 4,048명을 확정하고 29일까지 발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카드 발급처 문의는 아산시 농정과로 하면 됩니다. 4월 28일은 구국의 영웅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탄신일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축제가 취소되는 바람에 탄신 행사인 달의 제도 어느 해보다 조용한 분위기 속에 치러졌습니다. 송용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475주년을 맞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 탄신일. 문화재청 주관으로 장군의 탄신일을 기념하는 달의 제가 거행됐습니다. 정재숙 문화재청장은 충무공의 나라사랑 정신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며 온 국민이 힘을 모아 이 역경을 극복하자고 말했습니다. 충무공께서는 죽음으로써 우리를 살리셨고 돌아가신 이후에도 영원히 우리 곁에 살아 숨쉬며 우리에게 이 힘든 상황도 기필코 헤쳐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계십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탓에 덕수이시 충무공파 종친회와 문화재청 관계자 등 수십여 명만 참석한 가운데 치러졌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의 일환으로 자리 배치도 널찌감치 떨어뜨렸습니다.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북적거렸던 예년과는 사뭇 다른 풍경입니다. 이 달의 제는 내년도에 또 여러 종인들하고 여러 객에서 오시는 분들하고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후손으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달의 제에 참석을 했습니다. 역시 오길 잘했다. 마음이 되게 풍족해지고 이순신 장군의 정신을 느끼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비록 성웅 이순신 축제는 취소됐지만 현충사에선 충무공 정신을 되새기기 위한 서각 전시회도 마련됐습니다. 작년부터 우리가 이 전시회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의 충효 정신을 바탕으로 이게 코로나로 이렇게 어려운 전국을 헤쳐나가는 그런 지혜를 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5월 1일부터 3일까지 현충사에선 자동차 극장이 운영되는데 마지막 날인 3일 오후 7시에는 영화 명량을 상영할 예정입니다. 중부뉴스 송용환입니다. 세종시가 늘어나는 생활 쓰레기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폐기물 처리 시설, 일명 친환경 종합타운 조성을 추진 중인데요. 사실상 그 첫발이라 할 수 있는 입지 후보지 공모가 최근 마무리됐습니다. 과연 결과는 어땠을까요?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가 지난 2월부터 약 2달에 걸쳐 폐기물 처리 시설, 일명 친환경 종합타운 입지 후보지에 대한 공개 모집을 실시한 결과 모두 4곳이 접수를 마쳤습니다. 신청 지역은 공교롭게도 4곳 모두 전동면 일원으로 확인됐는데 그중엔 현재 있는 생활 폐기물 종합 처리 시설 부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종 입지 대상지로 선정되면 각종 주민 편익시설을 비롯해 다양한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지역이 없을 것을 우려했던 세종시 입장에선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신청 지역이 모두 한 곳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입지 선정 과정에 과열 경쟁에 따른 부작용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투명하고 원칙에 따른 선정 절차가 중요해졌습니다. 세종시는 이번에 접수된 4곳의 신청 부지를 대상으로 서류 심사와 현장 조사 등을 거쳐 최종 후보지로 올릴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4군데에 대해서는 응모 자격이나 후보지 조건이 맞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을 하고 관련법에 대해서 적합 여부를 볼 겁니다. 그러면 그 중에 최종 입지 후보지가 결정이 될 거고요. 그 입지 후보지가 결정이 되고 나면 저희가 구성하게 되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그 입지 후보지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게 됩니다. 최종 입지 대상지 선정까진 6개월에서 최대 1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시는 보고 있습니다. 한편 세종시는 인구 증가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생활 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오는 2024년까지 음식물 쓰레기를 포함해 하루 480톤까지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 처리 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종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교육의 수건 사업 중 하나인 아름중학교 제2캠퍼스가 설립됩니다. 오는 2022년 3월 개교될 예정인 가운데 아름동 지역 중학교 원거리 배정과 학생 통학 불편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드디어 아름중학교 제2캠퍼스가 설립됩니다. 그동안 시도교육청은 100억 원 이상의 사업을 진행할 경우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거쳐야 했는데 아름중학교 확대는 4년 동안 5번이나 중앙투자심사에서 고배를 마셨습니다. 이 같은 사례가 늘자 전국 시도교육감은 교육자치와 교육감의 권한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교육부의 제도 개선을 요구했고 지난 23일자로 중투 심사 범위는 10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완화됐습니다. 법령이 개정되자 세종시 교육청은 발빠르게 아름중학교 제2캠퍼스 설립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교육청 자체 예산 192억 원이 투입되며 모두 15개 학급에 정원은 375명입니다. 형태는 캠퍼스지만 일반 학급과 특별교실, 교무실과 강당, 급식실 등이 갖춰진 사실상 신설학교 수준입니다. 오는 2022년 일생활권의 중학군 학생 유발률이 102.8%로 7개 학교 수용 규모를 넘어서는 만큼 개교는 2022년 3월이 목표입니다. 공사 기간도 사전 검토와 건축 심의, 제안 공모와 설계, 공사 계약과 시설 건축 등 단계별 과정을 면밀히 분석해서 단축 방안을 찾아내서 4개월 정도를 줄여가지고 개교일에 맞출 방침입니다. 아름중학교 제2캠퍼스가 개교하면 아름중학교의 규모는 39학급에서 54학급으로 확대되며 한 학년 18학급 체제로 아름동 지역에서 반복되고 있는 원거리 배정과 통학 불편 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교육청은 다음 달부터 아름중 제2캠퍼스 신축 설계를 실시하고 내년에는 시설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일생활권 중장기 중학생 수용률을 검토하고 아름중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학생 배치 방법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세종뉴스 김장섭입니다. 세종시가 지역업체 보호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했는데 특히 건설업체 활성화 내용이 주를 이뤘습니다. 공공발주 사업에 대해 우선 계약을 추진하겠다는 건데요. 세종시만의 노력으로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가 지역 건설업체 보호를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핵심은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 지역 기업들이 우선 수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우선 100억 이상 공사에 대해선 지역업체의 최소 시공 참여 비율을 49%까지 의무적으로 적용토록 했습니다. 또 100억 미만 공사에 대해서도 지역의 종합과 전문건설업자가 공동 이행하도록 하는 주계약 공동도급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의 타 지역 유출을 막기 위해선 입찰 공고를 낼 때 지역 기업과 하도급 계약을 맺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 건수가 많지 않은 만큼 제도 개선에 따른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올해 세종시가 발주하는 지역 의무 공동도급 건수는 7건, 주계약 공동도급 건수는 15건에 불과합니다. 때문에 대규모 사업 발주가 많은 행복청이나 LH 세종특별본부, 시교육청 등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대해 세종시는 해당 기관들이 참여하는 지역건설 활성화 실무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할 예정에 있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세종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 교육청이 개학했을 때 학교 안에서의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모든 학교에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3억 2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학생 수가 460명 이상인 초등학교 32곳 등 모두 58개 학교에 열화상 카메라를 우선 보급했습니다. 또 다음 달 1차 추경 예산을 통해 아직 설치되지 않은 모든 학교에 열화상 카메라를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세종시가 올 연말까지 초등학교 3, 4학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도로명 주소 체험 교실을 운영합니다. 체험 교실에서는 도로명 주소의 부여 원리와 체계를 배우고 도로명 주소 모형도를 활용해 우리마을 도로명을 직접 부여하는 등 도로명 주소를 일상생활에서 활용하는 방법을 익히게 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방문 수업이 어려운 학교에는 선생님들에게 강의 교환과 모형도를 제공해 수업 시간에 활용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신청과 자세한 사항은 시청 토지정보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